코스모스 다시 10일 칼 세이건 지음 홍승수 옮김 10일 미래로 띄운 편지. 이제 하늘과 땅의 운명은 모두 정해졌습니다. 도란과 운하는 제자리를 잡았으며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에는 둑을 쌓았습니다. 저희가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무엇을 더 창조해야 합니까? 오 아누나키시여, 저 하늘의 위대한 신들이시여,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인간 창조에 관한 아시리아인들의 해석, 기원전 800년경. 많은 신들 중 어느 분이신지 그분께서 세상을 정돈하여 카오스에서 코스모스의 영역으로 밀어넣은 다음에 제일 먼저 땅을 튼튼한 공의 모습으로 빚어내셨다. 어느 쪽에서 보든 땅이 같은 모습으로 보이도록 말이다. 그 어디에도 생명이 없는 곳이 없었으며 하늘은 별과 성스러움으로 가득했고 바다는 번쩍이는 물고기들의 집이 됐으며 땅에는 짐승이, 부드러운 공기에는 새들이 있었다. 그 다음에 사람이 태어났다. 모든 짐승들의 시선은 땅을 향하게 하셨지만 사람에게는 쳐들 수 있는 머리를 주시고 고추 설 수 있게 하셨다. 사람은 자신의 시선을 하늘로 향할 수 있게 됐다. 오비디우스 변신 이야기 1세기. 우주의 저 광막한 암흑의 심연에는 우리 태양계보다 더 젊거나 늙은 별과 행성들이 수없이 많이 존재한다. 아직 확신할 수는 없지만 지구에 생명이 태어나서 지적 능력을 갖추기까지 있었던 일련의 진화 과정이 코스모스 도처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을 것이다. 우리 은하수 은하 하나에만도 100만 개의 다른 세상이 존재한다. 거기에서는 우리와 전혀 다른 모습의 지적 존재들이 살면서 우리보다 훨씬 앞선 기술 문명을 키우고 있을 것이다. 박학하다는 것과 현명하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지적 능력은 단순히 축적된 정보를 의미하지 않는다. 지적 능력은 주어진 정보에서 연관성을 읽어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양 자체가 우리의 지적 능력을 가늠하는 하나의 척도 구실은 한다. 지적 능력을 잴 수 있는 잣대, 즉 정보의 단위로 이진법의 비트가 사용된다. 던져진 질문에 대한 답인 예, 아니오가 1비트를 이룬다. 이때 질문은 물론 묻는 내용이 확실한 질문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알파벳 26글자 중에서 하나를 지칭하는데 5비트가 필요하다. 가부 2가지 가능성 중에서 하나씩 택하기를 5번 반복해야 한다는 뜻이다. 26은 분명히 32보다 적은 수이므로 알파벳 26글자 각각은 5비트로 충분히 구별된다. 이 책에 실린 언어 정보의 총량은 1000만 개의 비트가 채 못되며 1시간짜리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평균 정보량이 10의 12승 비트 정도이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도서관에 보관된 책과 그림의 언어와 화상의 형태로 담겨있는 정보의 총량은 대략 10의 16승 내지 10의 17승 비트이다. 그 중에 대부분은 중복된 정보이지만 이 숫자가 인류가 갖고 있는 지식의 총량을 얼추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그렇지만 지구보다 오래된 문명 세계가 보유한 정보량은 비트 단위로 10의 20승, 아니 10의 30승일 수도 있을 것이다. 정보의 양뿐 아니라 그 질적 내용의 측면에서도 지구와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앞에서 인류보다 고등한 지적 생물이 살고 있다고 생각되는 세상이 은하수 은하에만도 100만 개에 이른다고 했다. 이렇게 많은 수의 세상들 중에서 지구는 표면이 온통 물로 덮여 있는 아주 진귀한 존재이다. 물이 풍부한 지구에는 지능을 가진 생물이 몇 종 살고 있다. 개 중에는 뭘 쥐는 데 필요한
팔다리가 8개나 되는 녀석이 있는가 하면 자기 몸에 밝고 어두운 무늬를 변화시켜 저희들끼리 대화를 나누는 놈도 있다. 어디 그것뿐인가? 육지에서 걸어모은 나무나 금속으로 배를 만들어 바다로 타고 나가 약탈을 일삼는 덩치는 적지만 머리가 아주 영리한 인간이라는 생물도 있다. 그러나 지적 생물들 중에서 가장 우월하고 행성 지구에서 가장 거대한 몸체를 자랑하며 깊은 바다의 우아한 주인으로서 고도의 지능을 소유한 존재는 고래이다. 고래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몸을 가질 수 있도록 진화한 동물이다. 심지어 공룡보다 훨씬 더 크다. 다 자란 흰 긴 수염 고래 중에는 길이가 30m, 몸무게가 150톤에 이르는 것도 있다. 흰 긴 수염 고래들은 바다 여기저기를 조용히 떠다니면서 방대한 양의 바닷물을 들여삼켜 거기에 있는 미세한 생물을 걸러 먹고 산다. 또 어떤 고래는 물고기와 크리를 먹는다. 고래라는 거대한 동물이 바다에 출현한 것은 지구 역사에서 아주 최근의 사건이다. 고래의 조상은 7천만 년 전까지만 해도 육식성의 포유 동물로서 지상에서 살았다. 그러다가 서서히 바다로 이주했다. 어미고래는 새끼를 젖을 먹여 키우고 정성껏 보살필 줄 안다. 긴 양육기를 통해서 어린 고래들은 어른 고래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며 성장한다. 고래들끼리의 놀이가 그들의 전형적인 소일거리이다. 이것은 포유동물 모두에게 볼 수 있는 공통된 특성이다. 학자들은 놀이가 포유동물의 지능 발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바닷속은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어둡고 침침하기 때문에 땅에 사는 포유동물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각과 후각이 바다에서는 큰 소용이 없다. 그러므로 시각과 후각에 의존하여 짝짓기의 상대, 자신의 새끼, 약탈자의 위치를 알아내던 고래들은 크게 번식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고래들은 진화를 통해 다른 의사소통 방식을 완벽하게 터득했다. 그것이 바로 청각에 의존하는 것이었다. 소리를 이용한 이 방법은 아주 효과적이어서 청각은 고래들끼리의 의사소통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한다. 고래들이 내는 소리 중에 노래라고 불리는 것이 있지만 사실 그것이 노래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 소리의 정체와 의미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래가 활용하는 소리의 주파수는 아주 넓은 대역에 걸쳐 분포한다. 낮은 주파수 대역은 사람의 청각이 감지할 수 있는 최소 주파수보다 훨씬 더 낮다. 고래의 노래는 보통 15분 정도 지속된다. 가장 긴 노래는 1시간 정도나 계속되기도 한다. 박자, 리듬, 소절 등이 정확하게 반복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고래는 함께 노래를 부르던 고래들과 겨울이 되어 헤어졌다가 6개월 만에 만나도 똑같은 노래를 다시 부를 수 있다. 그 사이에도 계속 함께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아주 정확하게 같은 노래를 부른다. 그것으로 미루어 보아 고래는 대단한 기억력의 소유자인 듯 싶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발성법이 좀 변해서 돌아오게 마련이며 그 경우 고래들의 광변식에서는 새로운 노래가 울려 퍼지게 된다. 또 구성원 전체가 같은 노래를 부르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되는데 모종의 협의를 하거나 공동으로 작곡한 것처럼 곡의 내용이 매달 조금씩 천천히 변해간다. 그렇지만 그 변화는 예측할 수 있을 정도이다. 고래의 발성법은 복잡하다. 혹등 고래의 노래를 음성 언어로 간주한다면 거기에 담긴 정보량은 10의 6승 비트에 이른다. 이 정도라면 인간의 대서사시인 일리아드나 오디세이아를 쓸 만한 분량이다. 고래나 고래의 사촌인 돌고래가 무슨 이야기를 하며 왜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고래는 그렇다고 무엇을 조작할 수 있는 손과 같은 기관을 갖고 있지도 않으며
공학적 구조물 따위를 만들 줄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래가 사회적 존재라는 주장에는 틀림이 없다. 그들은 사냥을 즐기고 유유히 헤엄치며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고 여가를 즐기는가 하면 떠들썩하게 장난치며 짝짓기도 하고 친구와 어울려 놀다가 약탈자를 만나면 재빨리 도망칠 줄도 안다. 그렇다면 그들도 수많은 말을 서로 주고받아야 하지 않을까? 고래들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아주 최근의 기술 문명의 발달로 고래와 바다에서 경쟁하게 된 스스로를 인간이라고 부르는 동물이다. 고래의 전 역사에서 99.99%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 고래들은 심해나 대양에서 인간이라는 존재를 만날 수 없었다. 이 긴 시간에 걸쳐서 고래는 소리를 이용한 아주 특별한 의사소통 방법을 개발해 왔다. 예를 들어 긴 수염 고래는 20헤르츠의 소리를 아주 크게 낸다. 20헤르츠는 피아노가 내는 가장 낮은 옥타브의 소리에 해당한다. 바다에서 이렇게 낮은 주파수의 소리는 거의 흡수되지 않는다. 미국 생물학자 로저 페인의 계산에 따르면 20헤르츠의 소리를 이용한다면 지구상에서 가장 먼 두 지점에 떨어져 있더라도 두 마리의 고래가 상대방의 소리를 알아듣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한다. 즉, 남극해의 로스 빙붕에 있는 고래가 멀리 안류산 열도에 있는 상대방과도 대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므로 고래는 자신들의 역사의 거의 전 기간 동안 지구적 규모의 통신망을 구축하고 살아왔던 것이다. 광대 무변의 심해에서 1만 5천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고래들은 사랑의 노래로 서로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육중한 체구의 영리한 머리를 갖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이 특별한 생물은 바다에서 수천만 년 동안 천적의 위협을 전혀 느끼지 않고 편히 살아올 수 있었다. 그러다가 19세기 경이 되자 불길한 징조의 증기선이 바다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증기선이야말로 고래들에게는 가장 견디기 어려운 소음의 원천이었을 것이다. 상선과 군함의 숫자가 점점 증가하면서 대양의 소음 수준은 눈에 띌 정도로 높아졌다. 특히 20헤르츠 근방 대역의 잡음이 현격하게 많아졌을 것이다. 인간이 만드는 이러한 소음이 대양을 가로질러 소리로 교신을 해야 하는 고래들에게 점점 더 심각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고래들의 교신 가능 거리도 계속해서 단축됐다. 긴 수염 고래의 최대 교신 거리가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쯤에는 대략 1만 킬로미터였다. 이렇게 멀던 거리가 오늘날에는 수백 킬로미터로 줄었다. 고래들이 서로 이름을 알고 있을까? 단지 소리만으로 서로를 구별할까? 정확한 답은 아직 없다. 그러나 이제 인간의 문명이 고래들의 관계를 단절시켜 놓았다는 것은 분명하다. 수천만 년 동안 서로 의사소통을 해오던 고래들에게 바로 우리 인간이 잔인하게도 침묵을 강요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인간은 고래에게 이것보다 더 나쁜 짓을 해왔다. 그것은 고래 사체를 놓고 벌이는 끊이지 않는 상거래 활동이다. 고래를 사냥하여 죽인 다음 시장에 내놓아 입술연지나 산업용 윤활유의 재료로 파는 사람들이 있다. 세상에는 고래와 같이 고등 지능을 갖춘 생물을 조직적으로 살해하는 것을 아주 끔찍한 짓이라고 혐오하는 나라들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상에서는 사냥하여 잡은 고래의 상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일본, 노르웨이, 구소련 등이 고래의 상거래를 조장하는 국가이다. 하나의 종으로서 우리 인류는 외계의 지적 생물과의 교신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와 같이 지구에 살고 있는 다른 지적 생물과의 교신부터 먼저 진지하게 시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 문화와 언어와 전통이 다른 민족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조화롭게 사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다. 침팬지, 돌고래, 그리고 저 깊은 바다의 지적 지배자인 위대한 고래들과의 교신 또한 외계와의 교신에 우선돼야 할 인류의 과제인 것이다. 고래 한 마리가 일생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알아둬야 할 사항들이 참으로 많다. 이러한 지식이 모두 고래의 유전자와 두뇌에 저장되어 있다. 예를 들어 유전자에 담기는 정보는 플랑크톤을 지방질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1km 깊이로 잠수하면서 숨을 참는 방법 같은 것이다. 이에 비하여 뇌에 저장되는 정보는 나의 어머니가 누구인가? 라든가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노래는 어떤 의미인가? 같은 습득된 지식이다. 고래도 지구에 살고 있는 다른 모든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유전자 도서관과 두뇌 도서관을 갖고 있다. 인간의 유전자처럼 고래의 유전자들도 모두 핵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핵산은 아주 특별한 분자로서 자기 주위에 있는 화학적 기본 재료를 사용하여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복제할 뿐 아니라 유전적 정보를 발현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고래가 내는 효소 중에는 헥소키나제라고 불리는 분자가 있는데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하나하나에도 똑같은 효소가 들어있다. 당분을 에너지로 변화시키려면 모두 26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각 단계마다 효소의 중재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이 긴 과정의 첫 단계에서 바로 헥소키나제라는 이름의 효소가 중재 역할을 한다. 고래가 낮은 주파수 대역에 노래 한 음절을 발성하는 데에는 미소한 양이겠지만 반드시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 에너지를 고래가 자신의 주식인 플랑크톤에서 생산해 내는 일련의 긴 과정도 따지고 보면 헥소키나제의 활약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DNA 이중 나선에 저장된 정보는 내 단어로 구성된 언어로 기술할 수 있다. 여기서 4개의 단어란 4종류의 서로 다른 핵산을 뜻한다. 즉 DNA는 4종류의 핵산 분자로 만들어진다. 이것은 지구상 모든 생물에게 공통적으로 성립하는 사실이다. 고래나 인간뿐 아니라 온갖 동식물의 유전 정보가 모두 단 한 종류의 언어로 기술돼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생물의 유전 물질에는 과연 몇 비트의 정보가 필요할까? 다시 말해서 한 가지 생물학적 질문을 생명의 언어인 핵산으로 구현하려면 과연 몇 개의 예, 아니요 형태의 답이 필요한가 말이다. 바이러스 하나가 살아가는데 대략 1만 비트의 정보가 필요하다. 이 책 한쪽에 담긴 정보량이 대강 1만 비트이다. 바이러스의 생물학적 정보는 단순하고 치밀할 뿐 아니라 매우 능률적이다. 그러므로 이 정보를 제대로 읽어내려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 정보는 결국 바이러스가 살아남기 위한 행동 지침인데 침입과 복제 이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바이러스는 우선 다른 생물에 침입한 다음 자기 자신을 복제해야 한다. 세균 한 마리, 즉 박테리아가 살아가는데 대략 100만 비트의 정보가 필요하다. 100만 비트라면 100쪽 분량의 책 한 권에 해당되는 정보량이다. 박테리아는 바이러스보다 해야 하는 일의 종류가 훨씬 더 많다. 바이러스와 달리 박테리아는 전적으로 기생만 하는 생물이 아니다. 박테리아는 자신만의 삶을 꾸려나간다. 단세포 생물이기는 하지만 자유롭게 헤엄칠 수 있는 아메바가 영위하는 삶은 박테리아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하다. 그 때문에 그들의 DNA에는 약 4억 비트의 정보가 담겨 있다. 그러니까 500쪽 분량의 책 80여 권에 해당하는 정보가 있어야 아메바를 하나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한편 고래나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정보는 약 50억 비트에 이른다. 생명 대백과사전에 총 5 곱하기 10의 9승 비트의 정보가 담겨 있다는 이야기이다. 다시 말해서 각 세포의 핵 속에 들어있는 정보를 영어로 기술한다면
약 1000권에 이르는 책들을 높이 쌓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보의 양으로만 따지면 세포 하나가 하나의 도서관인 셈이다. 그런데 우리 몸은 약 100조 개의 세포들로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우리 몸 어느 구석이든 그곳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는 몸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완벽하게 소장하고 있다. 우리 몸의 세포는 우리 부모가 만든 단 하나의 수정란 세포가 연속적으로 분열하여 생기는 것이다. 태아가 성장해서 태어날 때까지 수많은 단계의 세포 분열이 이루어지지만 분열할 때마다 유전자의 설계도가 원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도록 완벽하게 복제된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당신의 간장 세포에는 실제로 쓰이지는 않지만 뼈를 만드는 데 필요한 정보도 들어있다. 반대로 뼈 세포에는 뼈를 만드는 데에는 직접 필요하지 않지만 간장 세포에 필요한 정보가 들어있다. 유전자 도서관은 우리 몸 구석구석이 각각 알고 있어야 할 정보를 이렇게 모두 소장하고 있다. 태고적부터의 정보가 속속들이 빠짐없이 중복되어 유전자 속에 들어있다. 웃는 방법, 재채기를 하는 기술, 효과적인 걷기 방안 등뿐 아니라 패턴을 인식하는 방법, 후손을 생산하는 기술, 사과를 먹고 소화시키는 요령 등이 유전자에 모두 세세히 기록돼 있다. 사과의 당분을 소화시키는 과정은 길고 복잡하다. 화학의 언어로 기술한 다음 쪽의 복잡한 반응식도 그 과정의 처음 몇 단계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 사과 하나를 먹는 행위도 따지고 보면 사실 엄청나게 복잡한 과정이다. 소화작용에 필요한 각종 효소들을 합성하는 일과 음식에서 에너지를 얻어내는 일련의 화학 반응들을 의식적으로 하나하나 챙겨서 수행해야 한다면 나는 결국 굶어 죽고 말 것이다. 그렇지만 박테리아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도 산소가 없는 곳에서 당을 자동으로 분해할 줄 안다. 바로 이것이 사과가 썩는 이유이다. 박테리아나 인간이나 이 양극단의 중간에 있는 다양한 단계의 모든 생물들은 유전자 정보의 지식을 수없이 공유한다. 다시 말해서 생물마다 서로 다른 도서관을 갖고 있지만 그 안에 소장된 책들에는 내용이 같은 쪽이 많이 있다. 우리는 다양한 생물들이 공동의 조상에서 진화했다는 또 하나의 증거를 여기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현대 기술 문명은 기기묘묘한 생화학 반응의 지극히 사소한 부분만을 겨우 재현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는 그 모든 화학 반응을 전혀 힘들이지 않고 척척 수행해낸다. 생명은 수십억 년에 걸친 진화를 통해 화학 반응에 대한 실습을 수없이 많이 해왔지만 인간은 이제 겨우 그 화학 반응들을 연구하기 시작한 데 불과하다. 그렇다면 DNA야말로 그 모든 것을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지만 우리가 연구해야 할 반응들이 너무 복잡해 필요한 정보량이 수십억 비트를 훨씬 넘는다고 하자. 현재 유전자 백과사전에 실려있는 지시가 여태까지는 완벽하게 유효했지만 이제는 주위 환경이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그 지시들이 더 이상 큰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장서 1000권의 도서관이라도 큰 쓸모가 없을 것이다. 바로 그러한 상황에 대비하느라 생물은 뇌라는 특수기관을 소유하게 된 것이다. 여타 기관과 마찬가지로 뇌도 수백만 년 동안의 끊임없는 진화를 통해 점점 더 복잡한 구조와 이에 따른 더욱 많은 정보를 소유하게 되었다. 현재 뇌의 구조에서 우리는 진화의 단계들을 미루어 알아볼 수 있다. 뇌의 내부에서 외부로 진화했다. 가장 깊숙한 곳에 뇌의 가장 오래된 부위인 뇌간이 자리한다. 뇌간은 반사작용, 심장박동, 내장활동, 호흡 등 생명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조절한다. 폴 맥린이 지극히 도발적인 학설을 하나 제시한 적이 있다.
그는 뇌의 고차원적인 기능들이 크게 3단계에 걸쳐 진화했다고 주장했다. 그것은 R- 영역, 변형계, 대뇌 피질의 3단계이다. 뇌간의 상단부를 모자처럼 뒤덮고 있는 부위를 R-영역이라 부르는데 이 R-영역이 인간의 공격적 행위, 정형화된 의식행위, 자기 세력권의 방어, 계층적 위계 질서의 유지 등을 관장한다. 뇌의 이 부위는 수억 년 전 인간이 아직 파충류였던 시기에 발달했다. 우리 각자의 두개골 내부 깊숙한 곳에는 말하자면 악어의 두뇌가 아직 남아있는 셈이다. R-영역은 변형계가 둘러싸고 있는데 바로 이 부위가 포유류 시기에 생긴 뇌이다. 이 변형계는 수천만 년 전 인간이 포유류이고 아직 영장류로 되기 이전 시기에 발달한 부위이다. 뇌의 이 부위가 인간의 기분, 감정, 걱정 등의 정서적 반응과 행동, 그리고 자녀 보호의 본능을 지시하고 제어한다. 끝으로 뇌의 가장 바깥 부분인 대뇌 피질을 살펴보자. 대뇌 피질은 지금으로부터 수백만 년 전 인간이 영장류였던 시기에 생긴 부위로서 자기 밑에 아직도 버티고 있는 원시 두뇌와 늘 편치 않은 휴전의 관계를 유지하며 지낸다. 대뇌 피질에서 물질이 의식을 창출하므로 대뇌 피질이야말로 인류가 꿈꾸는 모든 우주 여행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두뇌 전체의 질량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대뇌 피질이 직관과 비판적 분석의 중추이다. 아이디어의 창출과 영감의 발현이 바로 여기 대뇌 피질에서 이루어진다. 이곳에서 읽기와 쓰기, 수학적 추론과 작곡이 이루어진다. 인간으로 하여금 의식적 삶을 가능케 하는 부위가 다름 아닌 대뇌 피질인 것이다. 인류와 다른 종의 차별화가 대뇌 피질에서 비롯되며 인간의 인간다움은 바로 이 대뇌 피질 때문에 가능하다. 한마디로 문명은 대뇌 피질의 산물이다. 뇌의 언어는 유전자 DNA의 언어와 다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모두 신경원 또는 뉴런이라고 불리는 세포 속에 암호로 쓰여 있다. 뉴런은 굵기가 겨우 수백 분의 1mm인 현미경적 존재로서 아주 미세한 전기, 화학적 스위치 회로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 뉴런이 우리 몸속에 약 1000억 개 있다. 은하수 은하에도 대략 이 정도 수의 별들이 존재한다. 뉴런들 중에는 하나가 수천 개의 이웃 뉴런 세포들과 연결된 것들이 있다. 인간 대뇌 피질에서 우리는 그와 같은 연결을 총 10의 14승계가량 볼 수 있다. 찰스 셰링턴은 자신의 상상력을 한껏 동원하여 사람이 잠에서 깨어날 즈음 대뇌 피질에서 일어나는 현상의 전개 과정을 다음과 같이 실감나게 설명했다. 대뇌 피질, 여기에서 번쩍이는 점들이 리듬에 맞춰 춤을 추기 시작하더니 대뇌 피질 전체가 수많은 번쩍이는 점들의 바다로 서서히 변해간다. 한 사람이 잠에서 어렴풋이 깨어나면서 의식이 돌아오고 있는 중이다. 마치 명멸하는 별들이 은하수 은하의 전 영역에 걸쳐 멋진 우주적 군무를 펼치는 형국과 같다고나 할까? 그러다가 대뇌 피질 전체는 하나의 노래하는 커다란 배틀의 모습을 띈다. 수백만 개의 북들이 끊임없이 왕복하며 각종 문양들을 만들었다 지우고 지웠다 만들기를 계속한다. 문양마다 고유의 의미를 지니겠지만 그 어느 문양도 반복되는 법이 없다. 그런가 하면 하나의 문양 속에 또 다른 문양들이 멋진 조화를 이루면서 나타난다. 드디어 육신이 잠에서 깨어나 자신의 몸을 천천히 일으켜 세우자 찬란한 조화를 이루던 그 문양들은 어두운 트랙을 미끄러지듯이 내려가더니 뇌의 기적으로 슬그머니 사라진다. 번쩍거리는 점들이 여러 가닥으로 연결되고 그들을 연결하던 다양한 무늬는 위치를 서서히 옮기면서
대뇌 피질 여기저기에서 춤추는 연결망을 또 다시 구축한다. 이제 육신은 잠에서 완전히 깨어나서 새로운 하루를 맞을 준비를 하기 위해 침대를 떠난다. 잠을 자고 있는 중에도 뇌는 쉬지 않는다. 수면 중에도 뇌는 꿈과 기억과 추리의 기제를 통해 인간사에 얽히고 설킨 문제들을 쉬지 않고 정리하고 해결하는 것이다. 우리의 생각, 시지각, 심지어 환상까지도 따지고 보면 모두 물리적 실체를 동반한다. 생각한다는 행위 하나도 수백 개에 이르는 전기, 화학적 신호 자극의 결합체라는 실체가 있다. 우리가 뉴런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을 직접 볼 수 있다면 기기묘묘한 모습의 수많은 패턴들이 여기저기서 출현했다 사라지는 광경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그 패턴들 중 어느 하나는 어릴 적 시골길에서 맡아봤던 라일락꽃 향기의 기억일 수 있다. 뉴런의 전광판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또 다른 패턴은 내가 열쇠를 어디에 뒀던가 하는 애타는 마음일 수도 있다. 정신작용이라는 거대한 산에는 수많은 골짜기들이 있다. 골짜기란 다름 아닌 대뇌 피질의 울퉁불퉁한 구조를 뜻한다. 골짜기를 파서 제한된 부피 안에 되도록 넓은 표면이 들어갈 수 있게 해 놓음으로써 대뇌 피질은 참으로 방대한 양의 정보를 기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뇌의 전기회로는 인간이 고안한 그 어느 회로보다 훌륭한 구조이다. 우리가 의식이라고 부르는 세련되고 격조 높은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 자연이 한 일은 10의 14승 개의 신경망을 연결해 놓은 것밖에 없다. 그 이상의 무엇 때문에 의식작용이 가능하다는 증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단지 뉴런들을 연결해 놓음으로써 그렇게 멋들어진 기능을 발휘케 한다니 참으로 믿기 어려운 자연의 조화이다. 생각의 세계는 크게 두 개의 방구로 나뉘어 있다. 대뇌 피질의 오른쪽 방구는 패턴의 인식, 직관과 감수성의 발동, 창조적 통찰 등을 주로 책임진다. 왼쪽 방구는 이성적, 분석적, 비판적 사고를 관장한다. 기본적으로 서로 상반된 기능을 수행하는 뇌의 양쪽 반구가 상호 보완함으로써 인간의 의식 작용을 특정 짓는다. 한쪽에서는 아이디어를 내놓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 아이디어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시기다. 두 개의 방구 사이에는 무수한 신경 다발이 있으며 이것을 통해서 양측이 정보를 끊임없이 교환한다. 신경 다발이 창조와 분석을 연결짓는 교량인 셈이다. 독창적 사고와 비판적 분석이야말로 세상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이다. 비트로 잰 인간 두뇌의 정보량은 뉴런 연결의 총수 정도이다. 즉, 약 100조 비트의 정보가 우리 뇌 안에 있다는 것이다. 그 정보를 모두 영어로 기술한다면 대략 2천만 권의 책 더미가 쌓일 것이다. 참고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의 장소량이 대략 이 수준에 이른다. 두뇌가 차지하는 공간은 협소하지만 뇌는 실제로 아주 거대한 장소임에 틀림이 없다. 두뇌 도서관에서는 대부분의 책을 대뇌 피질에 보관한다. 뇌 도서관의 지하 공간에는 인류의 먼 조상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했던 근본적인 기능에 관한 책들이 소장돼 있다. 그 기능에는 공격성, 자식 양육의 욕망, 공포감, 짝짓기 같은 원초적 본능뿐 아니라 지도자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려는 성향이 포함되어 있다. 두뇌의 고차적 기능 중에서 읽기, 쓰기, 말하기 등은 대뇌 피질의 특정 부위에 보관돼 있다. 그러나 기억은 대뇌 피질에 여기저기에 중복 기록돼 있다. 소위 텔레파시라는 것이 실제한다면 상대방 대뇌 피질에 보관된 정보를 내가 멀리서도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 나의 사랑하는 이가 대뇌 피질에 보관해둔 장서를 읽을 수 있다니 이거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텔레파시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아직 없다. 사랑하는 이들이 대뇌 피질의 수준에서 정보를 읽어내는 일은 아직 예술가와 작가들의 몫으로만 남아있을 뿐이다. 두뇌는 기억장치 이상의 기능을 수행한다. 인간의 두뇌는 비교, 합성, 분석, 추상화 같은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다.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유전자가 제공하는 것 이상의 정보를 미루어 알아낼 수 있어야 한다. 바로 이 때문에 두뇌 도서관의 규모가 유전자 도서관의 수만 배나 되는 것이다. 겨우 걸음마를 뗄 줄 아는 아이들의 행동을 관찰해 보라. 사람의 알고자 하는 욕망이 얼마나 강한지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배우려는 열망이야말로 생존을 위한 도구이다. 인간의 감정이나 인간 행동의 관습적 유형은 마음 어딘가 깊숙한 곳에 굳건히 자리 잡고 있는 인간 본성의 일부인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특성을 인간만이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동물들도 감정을 표출한다. 하나의 종으로 인간을 특정 지을 수 있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다. 대뇌 피질이 사람을 동물적 인간에서 해방시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 주인공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비나 도마뱀의 유전적 행동 양식에 더 이상 묶여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 그 대신 자신이 뇌 속에 집어넣은 것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 각자는 한 사람의 성숙한 인격체로서 누구를 아끼며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에 대해 스스로 책임져야 하지. 파충류 수준의 두뇌가 명령하는 대로 살아야 할 필요는 없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도시를 먼 미래를 내다보고 만든 설계에 근거하여 차근차근 만들어갔다면 그 도시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조화를 이루며 성장했을 것이다. 그러나 필요가 있을 때마다 여기 조금 바꾸고 저기 조금 확장하는 식으로 도시를 가꾸어 왔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 대도시들의 속 사정을 들여다보면 하나같이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뒤죽박죽의 상태이다. 그런데 사람의 두뇌도 도시와 비슷하게 성장해 왔다. 도시건 두뇌건 양쪽 모두 처음에는 작은 중심부에서 시작하여 서서히 커졌다. 진화가 진행되는 동안 먼저 생긴 부분들은 그대로 남아서 그들 나름의 기능을 계속 수행해 왔다. 진화의 과정에서는 두뇌 안쪽의 오래된 부분을 모두 제거하고 좀 더 좋은 새 기능의 뇌로 그 부분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 집을 수리하는 동안에도 낡은 집의 기존 기능이 계속 필요한 것과 같은 이치이다. 따라서 뇌관을 알 다시 영역이 둘러싸고 그 위를 변연계가 덮고 그리고 가장 바깥에 대뇌 피질이 자리하게 되었다. 기존 부품들이 비록 오래되기는 했지만 생명 현상의 근본을 좌우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들의 기능을 잠시 멈추고 통째로 갈아치울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제는 성능이 많이 떨어지고 때로 비생산적인 일을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낡은 부품들이 숨을 헐떡이면서 자신의 기능을 계속 발휘하게 두는 수밖에 없다. 이것이 진화의 어쩔 수 없는 속성인 것이다. 뉴욕시의 주요 거리들이 만들어진 시기는 17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증권거래소가 18세기에 상수도와 정수장 시설이 19세기에 그리고 전력 공급 시설이 20세기에 각각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각종 도시 시설을 동시에 건설하여 병렬 구조를 갖게 한 다음에 그것들을 주기적으로 수리하고 교환할 수 있었다면 뉴욕의 도시 기능은 지금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었을 것이다. 시대의 발달과 더불어 도시에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됨으로써 도시는 도시로서의 역할을 수세기에 걸쳐서 중단됨 없이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었다. 17세기 뉴욕에서는 브루클린에서 맨해튼 섬으로 들어오려면 이스트 강에서 나룻배를 타야 했다. 그러다가 19세기에 들어와서
현수교를 건설하는 기술이 개발됐다. 그런데 새 현수교는 다른 곳이 아닌 바로 그 이스트강 나루터에 걸렸다. 그 북은 땅의 소유주가 뉴욕시였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주요 대로들이 기존의 나루터를 향해 집결돼 있었기 때문이다. 나중에 똑같은 이유에서 지하 터널도 바로 그 자리에 뚫리게 됐다. 그 터널을 건설할 때에는 이전부터 있던 잠함을 활용했다. 그 잠함들은 현수교를 건설할 때 사용하던 것이었다. 기존의 시스템을 새로운 목적에 그대로 활용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목적에 맞게 일부만 개량하여 사용하는 것은 토목이나 건축에서뿐 아니라 생명의 진화 과정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생존에 꼭 필요한 정보 전부를 유전자에 저장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양이 증가하자 진화는 서서히 두뇌를 새로 만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세월이 또 어느 정도 흘러 지금으로부터 대략 1만 년 전쯤부터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보의 양이 새로 만든 두뇌로도 쉽게 보관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늘어났다. 진화가 그 다음에 택한 방책은 육체 바깥에다 필요한 정보를 저장해 두는 것이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생존에 필요한 정보를 유전자나 뇌가 아니라 별도의 공용 저장소를 만들어 그곳에 보관할 줄 아는 종은 지구상에서 인류뿐이라고 한다. 이 기억의 대형 물류창고를 우리는 도서관이라고 부른다. 잘 따지고 보면 책이란 결국 나무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나무를 가공하고 유연하게 두께가 아주 얇은 종이를 먼저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 종이 표면에 검정색의 꾸불꾸불한 선으로 그림이나 글자를 그려 넣는다. 이렇게 만든 종이들을 여러 장 함께 모은 것이 다름 아닌 책이다. 우리는 책을 한번 슬쩍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죽은 지 수천 년이 된 저자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다. 저자는 천년을 건너뛰어 소리 없이 그렇지만 또렷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독자의 머릿속에 직접 들려준다. 글쓰기야말로 인간의 가장 위대한 발명이다. 글쓰기가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놓았고 먼 과거에 살던 시민과 오늘날을 사는 우리를 하나가 되게 했다. 책은 인간으로 하여금 시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했다. 그러므로 글쓰기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마법사가 된 것이다. 고대 사회에서는 글을 점토판에 새겼다. 오늘날 서양에서 사용하는 알파벳의 먼 조상이 되는 쐐기 문자는 지금으로부터 약 5,000년 전에 근동 지방에서 발명됐다. 당시의 용도는 기록하는 것이었다. 곡물의 매매 및 토지의 거래, 한 왕조의 승전, 승려들이 제정한 율령, 별들의 위치, 신께 올리는 기도문 등이 쐐기 문자로 기록되어 있다.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점토판이나 돌에 새기거나 밀라, 나무 껍질, 가죽을 날카로운 연장으로 긁어서 흔적을 남김으로써 글자를 써왔다. 이 외에도 안료를 써서 대나무 쪽, 파피루스 잎, 비단의 글씨를 쓰기도 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는 한 번에 단 한 편의 작품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 비석과 같은 거대한 기념물에 새겨진 글이 아닌 한 어떤 저작물이든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읽혀졌다. 그러다가 2세기와 6세기 사이에 중국에서 처음으로 종이와 먹이 발명됐다. 그 결과로 나무판에 글자를 새겨 먹물을 묻힌 다음 종이에 눌러 책을 찍어내는 목판 인쇄술이 탄생했다. 목판 인쇄술 덕분에 같은 작품을 필요한 수만큼 복제하여 원하는 이들에게 줄 수 있게 됐다. 중국의 목판 인쇄술이 유럽 사회에 전해지는 데에는 천여 년의 세월이 더 필요했다. 그 다음부터는 인쇄술이 전 세계로 급격하게 전파됐다. 금속 활자가 발명된 1450년경 직전까지 전 유럽에 흩어져 있던 책이라고 해야 겨우 수만 권에 불과했다. 그 한 권 한 권이 모두 손으로 베껴서 만든 것이었다. 그 숫자는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이
소장했던 장서량의 겨우 10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그렇지만 중국에는 이미 기원전 100년경부터 이 이상의 책이 있었다. 그러나 활자가 발명된 지 50년 후인 1500년경에는 전 유럽에서 약 1000만 권의 책을 볼 수 있게 됐다. 필사된 책이 아니라 모두 인쇄된 것이었다. 일단 글자를 읽을 줄만 알면 필요한 지식을 책에서 누구나 배울 수 있게 됐다. 마술이 어디에서나 가능하게 된 것이다. 좀 더 최근으로 오면서 책이 특히 값이 싼 문고판 책이 대량으로 공급되기 시작했다. 평범한 식사 한 끼의 비용이면 로마 제국의 흥망, 종의 기원, 꿈의 해석 등 모든 사물의 본질과 정체를 깊이 사색할 수 있는 책을 사서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책은 씨앗과 같다. 수세기 동안 싹을 틔우지 않은 채 동면하다가 어느 날 가장 척박한 토양에서도 갑자기 찬란한 꽃을 피워 내는 씨앗과 같은 존재가 책인 것이다. 요즘 세계의 대형 도서관들은 보통 수백만 권의 책을 소장하고 있다. 이 소장 자료 중에서 문자로 적힌 기록은 정보량이 10의 14승, 즉 100조 비트 정도이고 그림에 실린 정보는 이보다 많은 1000조 비트에 이른다. 이것은 유전자 정보의 약 1만 배, 두뇌 정보의 대략 10배에 이르는 방대한 양이다. 책을 일주일에 한 권씩 뗄 수 있다면 한 사람이 평생 동안 읽을 수 있는 책의 총수는 대략 수천 권에 이른다. 그렇지만 이것은 현대 도서관이 소정한 장서에 기껏해야 1000분의 1에 불과한 작은 양이다.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는 몇 권을 읽는가 보다 어떤 책을 읽는가에 달려있다. 책에 기술할 수 있는 정보는 그 정보가 태어날 때부터 완전히 확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게 마련이며 새로운 사태가 벌어질 때마다 정보의 내용 역시 점차 수정돼야 한다. 동시에 정보는 변하는 세상과 조화를 이루도록 변신해야 한다. 이것이 정보가 갖는 속성이다. 알렉산드리아의 대도서관이 건립된 지 이미 2300년의 긴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인류사에서 책이 없었다면, 다시 말해서 문자 기록이 없었다면 지나간 23세기가 얼마나 끔찍하고 길었을까. 100년을 4세대로 친다면 23세기는 거의 100세대에 해당하는 긴 기간이다.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서 정보가 입에서 입으로 말로만 전해졌다면 우리가 과거에 대해 대체 무엇을 알 수 있었을 것이며 우리의 진보가 또 얼마나 느렸을까. 선대가 알아냈던 지식 중에서 어쩌다 얻어 들을 수 있었던 몇 마디의 이야기들만 후대에 전해졌을 것이다. 비록 전해졌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의 정확도는 보장할 수 없었을 것이다. 과거로부터 주어진 정보를 한때는 귀하게 여길지 모르겠으나 같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세대를 거쳐 반복해서 구전되는 동안에 점차 변질되게 마련이고 결국에 가서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퇴색되거나 아니면 우리의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말 것이다. 책은 시간 여행을 가능하게 해준다. 책은 시간의 흐름을 거슬러 조상의 지혜를 오늘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이렇게 해서 도서관은 인류가 이룩한 거대한 지식 체계와 위대한 통찰의 세계를 우리와 연결시켜주는 고리의 구실을 한다. 도서관이 전해주는 통찰과 지식은 인류의 위대한 스승들이 자연으로부터 숱한 고생 끝에 힘들여 발굴해낸 고귀한 보물이다. 그들은 온 인류사를 거쳐 행성 지구의 전역에서 선발된 위대한 지성들이었다. 그들은 지칠 줄 모르는 정열로 우리에게 큰 교훈과 영감을 불어넣어 주었고 하나의 종으로서의 인류가 고유의 지식 체계를 구축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그런데 오늘날 공공도서관의 설립과 유지는 거의 전적으로 대중의 기부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키워온 문명이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건강하게 성장할 것이냐는 우리 각자가 얼마나 충실하게 공공도서관을 지원하느냐에 좌우될 것이다. 공공도서관이 인류 문화 창달에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에 대해 우리는 깊이 숙고해 봐야 한다. 지구 문명의 지속성 여부는 전적으로 공공도서관에 제공하는 우리의 기부 규모에 달려 있는 것이다. 행성 지구가 태어날 당시와 똑같은 상태에서 똑같은 물리적 특성을 가진 또 다른 지구가 은하수 은하 어디에선가 다시 만들어진다면 거기에도 우리 인류와 흡사한 어떤 생물이 출현할 수 있을 것인가? 아무도 그럴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진화의 과정에서 우연히 휘두르는 폭력의 위력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주선 입자가 유전자 중에서 어떤 것을 때릴지 전혀 알 수 없으며 그 결과로 나타나는 돌연변이 역시 제각각일 것이다. 진화의 초기에는 돌연변이의 작은 차이가 크게 문제될 바 아니지만 긴 진화의 과정을 통해 돌연변이의 작은 차이들이 누적된 결과는 엄청난 규모의 변화를 가져온다. 오래전에 생긴 사건일수록 그것이 현재 미치는 영향은 더욱 지대하기 마련이다. 역사와 마찬가지로 생물 현상에서도 우연히 결정적인 차이를 초래한다. 하나의 예로서 우리의 손을 보자. 손 하나에 모두 5개의 손가락이 있다. 우리는 엄지손가락을 나머지 4과 맞댈 수 있다. 사람은 5개의 손가락으로 아무 어려움 없이 잘 살아간다.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모두 6개의 손가락이 있었다면 우리의 생활이 어떠했겠는가? 그래도 큰 문제는 없었을 것이다. 엄지손가락 2개이고 나머지 손가락이 5개였어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손가락 넷에 엄지손가락 하나의 조합이 근본적인 것도 필연적인 것도 아니다. 우리는 넷의 하나의 구조가 자연스러워서 이와 다른 구조를 염두에 둔 적이 없을 뿐이다. 우리 손에 모두 5개의 손가락이 달려있는 것은 인간이 대봉기에 번성했던 지골이 5개인 어류에서 진화했기 때문이다. 지느러미에 뼈가 5개 있는 어류가 우리의 조상이라는 이야기이다. 지골이 6개인 어류에서 진화했다면 지금쯤 우리 손 하나에 손가락이 5개가 아니라 6개씩 달려 있었을 것이며 아무도 육손인 사람을 이상하게 보지 않았을 것이다. 지골이 대신 어류에서 진화했다면 4개의 손가락으로 자연스럽게 살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십진법을 쓰는 이유도 한 손에 5개씩 모두 10개의 손가락이 있기 때문이다. 손가락이 10개가 아니었다면 8진법이라든가 12진법도 가능했을 것이다. 예를 들어 8진법을 쓰는 사람들에게 10진법으로 된 숫자를 주면 그들은 번거롭게도 그것을 환산을 해야 한다. 즉 10진법은 새로운 수학의 범주로 밀려날 것이다. 손가락뿐만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의 여러 다른 근원적 구조에 대해서도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나는 확신한다. 이를테면 유전적 체질, 신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생화학적 반응, 신체의 형태, 자세, 각종 장기의 구조, 사랑과 증오의 감정, 열망과 절망의 염, 상냥한 성격과 공격적 성향, 심지어 우리 인식의 분석 과정에까지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의 근본이 근본에 적어도 일부분이 진화의 오랜 과정에서 겪었던 겉으로는 사소한 사건들의 누적된 결과인 것이다. 그러므로 석탄기에 잠자리가 늪지에 한 마리만 덜 떨어졌더라면 지구 위를 누비는 지적 생물은 깃털을 단 새로서 현재 땅까마귀들이 사는 집과 같은 곳에서 새끼를 키울 것이다. 같은 엉뚱한 상상도 가능할 것이다. 인과율이 초래한 진화의 결과는 얽히고 설켜 있다. 우리가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수준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인간은 자연 앞에 스스로를 낮추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류의 조상은 겨우 6,500만 년 전까지만 해도 결코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는 포유 동물이었다. 덩치가
오늘날의 두더지나 나무 두더지만 했고 지능도 겨우 그 수준이었다. 정말로 아주 대담한 생물학자가 아니고서야 두더지와 같은 존재에서 오늘날 지구를 지배하는 높은 지능의 인간이 유래했다고 그 누가 감히 주장할 수 있었겠는가. 6,500만 년 전 지구에는 무시무시하고 기분 나쁘게 생긴 거대한 도마뱀, 즉 공룡들로 가득했다. 공룡은 당시 지구의 거의 모든 생태 공간에서 크게 번성했다. 어떤 공룡은 헤엄을 칠 수 있었고 또 어떤 것은 날기까지 했다. 크기가 6층 건물만 한 것도 있었다. 이렇게 거대한 공룡들이 우레와 같은 소리를 지르거나 땅을 쿵쾅거리며 지구의 구석구석을 활보했을 것이다. 개중에 큰 두뇌를 갖고 거의 직립자세로 걸으며 작은 앞다리 2개를 손처럼 쓰는 공룡들도 있었다. 그들은 재빨리 움직이는 포유 동물들을 자신의 작은 앞다리로 잽싸게 움켜잡아 간단한 점심거리로 삼을 줄도 알았다. 이렇게 먹힌 동물들 중에는 분명 우리의 먼 조상격인 포유 동물들도 포함됐을 것이다. 만약에 이러한 종류의 공룡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면 오늘날 지구에는 푸르죽죽한 피부에 날카로운 이빨을 갖고 키가 4m에 이르는 거구의 도마뱀과 같은 족속들이 가장 발달한 지능의 소유자로서 군림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세상에서 현생 인간은 어떤 모습으로 묘사되었을까? 도마뱀이 주인공인 과학 공상 소설에나 창백한 표정의 환상적인 존재로 나왔을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공룡은 살아남을 수가 없었다. 당시 지구에 모종의 격변이 있었기 때문에 공룡과 여타 생물 대부분이 멸종했다. 그러나 나무 두더지의 운명은 공룡과 달랐다. 그들은 살아남았던 것이다. 공룡 멸종의 원인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지만 우주적 요인의 이변을 멸종의 원인으로 꼽는 이들이 많다. 태양에 가까이 있던 어떤 별이 폭발했기 때문에 공룡이 전멸했다는 주장이다. 별의 폭발에 관한 증거를 우리는 개성운이라 불리는 초신성 폭발의 잔해에서 찾아볼 수 있다. 태양으로부터 10 내지 20광년 이내의 거리에서 지금으로부터 6,500만 년 전 어느 날 갑자기 초신성이 폭발했다면 거기로부터 막대한 양의 우주선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나왔을 것이다. 그 중에 일부는 지구의 대기로까지 들어오면서 당시 공기 중에 있던 질소를 산화시켰을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산화질소가 태양의 자외선을 잘 막아주던 지구의 오존층을 파괴함으로써 많은 양의 태양 자외선이 지표에까지 그대로 떨어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때까지 지구에서 잘 살아오던 생물들은 급증하는 자외선 복사에 거의 전부가 타 버리거나 우주선의 피폭으로 심한 돌연변이를 겪게 됐을 것이다. 이렇게 없어진 종들 중에는 당연히 공룡의 주요 먹을거리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초신성 폭발 때문에 지구상 공룡들은 식량, 결핍의 고통을 겪어야 했고 이것이 공룡의 멸종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그 천재지변의 정체가 무엇이든 간에 지구상에서 공룡이 사라짐으로 해서 그때까지 숨을 죽이며 살아야 했던 포유류들이 이제 어깨를 쫙 펴고 활보할 수 있게 됐다. 아무 것이나 마구 먹어 제끼는 파충류들의 위험을 피해서 숨어서 지내던 우리의 먼 조상들도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게 됐고 인간의 조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포유류들이 아주 다양한 종으로 진화하면서 크게 번성했다. 인간의 직계 조상은 2000만 년 전만 해도 나무 위에서 생활했다. 그런데 이 즈음에 와서 대빙하기의 출현으로 밀림이 파괴되고 나무가 잘 자라던 지역이 점차 초원으로 변해버렸다. 수상생활에 아무리 잘 적응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올라가서 삶의 터전을 잡을 수 있는 나무 자체를 찾을 수 없다면 그 적응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리하여 수상생활을 하던 많은 영장류들이 밀림과 함께 지구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렸고 극히
선택받은 소수만이 지상생활에 적응하여 간신히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중 한 종이 진화하여 현생 인류가 됐다. 그렇지만 기후변화의 주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아직 아무도 모른다. 몇 가지 가능성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태양 광도나 지구 궤도의 미소한 변화가 거대한 기후 변동을 초래할 수 있다. 대형 화산이 폭발할 때 분출된 다량의 미세 고체 입자들이 원인이었을 수도 있다. 그 입자들은 지구 대기의 성층권으로 진입한 다음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을 다시 우주 공간으로 반사시킴으로써 지구의 기온을 급히 내려가게 한다. 대양 해류의 변동도 기후 변동의 큰 요인이다. 행성 지구를 거느린 태양이 암흑 성간운 속으로 들어가게 됐다면 그 성간운을 구성하던 미세 고체 입자들이 태양광선을 차단하여 지구에 도달할 수 없게 할 수도 있다. 지구가 이러한 상황에 놓이면 기온의 하강은 불을 보듯이 뻔하다. 기후변동의 실제 요인이 무엇이었든 간에 인간 생존의 근본 문제는 천문학 내지 지질학적 우연성에 이렇게 민감하게 의존한다. 인류의 조상이 나무에서 내려온 이후 직립보행을 하게 됐으며 그 결과로 앞발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손으로 변했다. 그뿐만 아니라 두 눈이 훌륭한 쌍안경의 기능을 갖게 됐다. 즉 도구 제작의 성결 과제가 모두 해결된 셈이다. 큰 두뇌와 복잡한 의사를 서로 교환할 수 있는 능력의 장점을 이제십분 발휘하게 됐다. 다른 동물들과 여타의 조건이 동일하다면 어리석은 머리보다 명석한 두뇌를 갖는 것이 살아가는데 월등하게 유리하다. 지능이 높은 존재들은 문제를 남보다 더 잘 해결할 줄 알고 더 오래 살 수 있으며 새끼도 더 많이 낳는다. 핵무기의 발명이 있기까지는 지성이야말로 생존의 가장 강력한 후원자였던 것이다. 핵무기의 출현 이후 지적 능력이라는 것을 이렇게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게 됐지만 말이다. 하여간 인류 진화의 역사에는 온몸에 털이 난 작은 포유류의 무리가 있었다. 그들은 공룡이 무서워 숨어 살았고 처음에는 나무 위 세계를 지배하며 살다가 급히 지상으로 내려와 불을 다스리고 글쓰기를 발명했으며 천문대를 건설하고 우주선을 쏘아 우주로 보내기까지 했다. 만약 지구의 환경 조건이 조금만 달라졌다면 우리 인간이 이룩한 업적에 뒤지지 않는 문명을 꽃피우고 인간의 버금갈 지적 능력과 솜씨를 구비한 다른 형태의 생명이 태어났을 것이다. 두 발로 설 줄 알고 명석한 두뇌를 가진 공룡, 너구리, 수달 아니면 오징어가 바로 그러한 생물이 될 수도 있었다. 인간 아닌 다른 지적 생물이 우리와 얼마나 큰 차이를 갖는지 알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래와 유인원을 연구한다. 외계에 어떤 종류의 문명권들이 존재하는지 궁금하다면 역사와 문화인류학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무엇인가 알아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우리 자신의 모습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 아니다. 고래도 우리 지구의 고래요, 유인원도 우리 지구의 유인원이며 결국 우리 인간도 지구의 인간일 뿐이다. 우리의 연구 대상이 지구라는 이름의 단 하나의 행성에서 볼 수 있었던 진화의 계통에 묶여 있는 한 외계 생물이 얼마나 탁월한 지적 능력의 소유자들이며 그들이 이룩한 문명 또한 얼마나 높은 수준일지 알 길이 없을 것이다. 외계 행성에 사는 지적 생물의 생김새가 지구인에 닮았을 가능성은 거의 0이라고 나는 믿는다. 지구의 경우를 보건대 유전적 다양성은 일련의 우발적 사건들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뿐만 아니라 특정 유전자들의 선택 과정도 따지고 보면 우연성을 동반하는 환경적 요인들에 따라 좌우된다. 그렇다면 외계 행성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우발적 사건들과 그곳 환경을 지배하는 우연적 요인들이 어떻게 지구에서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내가 외계인과 지구인의 외형에서 유사성을 발견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론적 근거이다.
형태는 비록 우리와 다를지라도 지적 생명 자체는 분명 외계에 존재할 것이다. 그들의 두뇌 역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진화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들 역시 뉴런의 역할을 하는 일종의 스위치, 소자를 갖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뉴런이 작동하는 원리는 우리의 뉴런과 다를 수 있다. 우리의 뉴런은 상온에서 작동하는 유기체로 돼 있지만 그들의 뉴런은 아주 낮은 온도에서 작동하는 초전도 소자일지도 모른다. 그럴 경우 그들은 우리보다 1000만 배나 더 빠른 속도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외계인의 뉴런은 물리적으로 서로 붙어 있지 않을 수도 있다. 뉴런과 뉴런이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더라도 전파 신호를 통한 상호 교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적 개체 하나가 여러 개의 유기체에 분산돼 존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이산적 존재를 가능케 하는 매체가 반드시 유기체일 필요도 없다. 심지어 행성 여러 개에 분산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총체적 지적 자아가 하나의 개체로 존재하고 그 자아가 자신의 분신들을 사방에 흩어놓는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다. 이때 분신 하나하나는 총체적 자아와 전파를 이용하여 정보와 생각을 교환함으로써 총체성 유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지구인과 마찬가지로 10의 14승계의 신경 연결 다발을 지닌 지적 생물이 사는 행성들이 외계에 있을 수 있다. 10의 14제곱계가 아니라 신경 연결 다발의 총수가 10의 24제곱 또는 34제곱계에 이르는 지적 생물이 사는 행성이 있다면 그 행성의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을지 무척 궁금하다. 우리는 그들과 같은 우주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에서 그들과 우리의 지식에는 공통성이 있을 것이다. 만약 우리가 그들과 접촉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들 머릿속에는 우리에게 매우 흥미로운 지식과 정보가 많이 들어있을 것이다. 반대의 상황도 상상할 수 있다. 내 생각에는 외계 생물들도 비록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진화된 존재라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큰 흥미를 가질 것임에 틀림이 없다. 지구인들은 무엇을 알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고 그들의 두뇌는 어떤 구조이며 진화해 온 과정과 미래는 어떤 것일까 하고 그들 자신도 우리에 대하여 많은 것을 궁금해 할 것이다.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는 별 주위의 지적 생물이 서식하는 행성이 있다면 그들은 우리의 존재를 알기나 할까? 우리에 관해서 도대체 무엇을 알고 있을까? 외계인들은 자신의 집에 앉아서 적어도 2가지 방법으로 우리에 관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거대한 전파 망원경을 이용하여 우리가 내는 소리를 열심히 엿듣는 것이다. 어쩌면 그들은 들렸다 말았다 하는 미약한 세기의 잡음 비슷한 신호를 이미 수십억 년 동안 들어왔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잡음 신호는 천둥 번개와 지구 자기장에 잡힌 전자와 양성자 등이 내놓는 것이다. 그러다가 한 세기 전쯤부터 그들은 지구에서 들리는 잡음이 갑자기 많아지더니 언제부턴가는 잡음이라기보다 신호에 가까운 전파로 바뀐 것을 발견하게 됐을 것이다. 지구의 거주민이 바로 이 시기에 전파 통신 기술을 터득했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는 전 세계적 규모의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망, 레이더 전파 교신망 등이 행성 지구를 온통 휩싸고 있다. 라디오 방송이 이용하는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는 지구가 목성보다 심지어 태양보다도 더 밝고 더 강력한 신호를 내는 전파에 방출합니다. 외계의 문명권이 지구에서 방출되는 전파 신호에 꾸준히 귀를 기울여 왔다면 최근에 와서 이 행성에서 무언가 매우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지구가 하루 한 번씩 자전함으로 지상의 강력한 전파 송신기들도 자동적으로 하늘을 하루에 한 번씩 휩쓴다. 그러므로 외계 문명권의 전파 천문학자들이라면 지구의 자전축이
즉 하루의 길이를 자신들이 수신한 전파 신호의 시간에 따른 변화에서부터 쉽게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지구상에서는 레이더용 송신기가 가장 강력한 전파원의 하나이다.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은 지구와 가까운 행성들의 표면을 더듬는 전파 손가락으로 이용된다. 레이더빔이 하늘에 투사됐을 때 차지하는 넓이가 행성들보다 훨씬 더 넓기 때문에 지구에서 송출하는 레이더 전파 신호의 대부분은 바람처럼 태양계를 벗어나 별과 별 사이 공간으로 깊숙이 전파된다. 그러므로 어느 한 외계 문명권이 감도가 썩 좋은 전파 망원경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망원경으로 우리의 레이더 신호를 잡아낼 수 있을 것이다. 레이더 송신은 대부분 군사용 목적으로 쓰인다.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의 대규모 공격이 두려워서 우리는 군사용 레이더로 전 하늘을 지속적으로 감시한다. 레이더 전파 신호의 정보량은 거의 0에 가깝다. 삐, 삐, 삐 하는 식의 수학적 패턴을 단순 반복하는 것이다. 인류 전체를 멸망으로 이끌지 모르는 불길한 사건의 조짐을 불과 15분 전에 알아내기 위해 우리는 이 짓을 열심히 하고 있다. 지구에서 송신되는 전파 가운데 가장 널리 퍼져 나가고 가장 쉽게 인지될 수 있는 것은 텔레비전 방송 신호이다. 지구 바깥에서 지구를 바라본다면 한 방송국이 지구의 지평선 밑으로 사라질 때 반대편 지평선에서는 또 다른 방송국이 떠오를 것이다.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외계인에게는 지구의 여러 방송국들이 송출하는 다양한 전파 신호가 한데 섞여서 처음에는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잡음으로 수신될 것이다. 이웃 문명권의 거주자들이 매우 현명하다면 그들은 수신된 신호를 잘 분해하고 다시 짜 맞추어서 의미 있는 정보를 캐낼 수 있을 것이다. 가장 먼저 가장 흔하게 반복되는 신호가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방송국이 자신을 알리는 데 쓰는 스테이션 콜이라든가 세제, 악취 제거용 방향제, 두통약, 자동차, 석유 제품들을 사라고 호소하는 광고같이 뻔한 것들 말이다. 그리고 가장 크게 주목을 끄는 것은 수많은 방송국들이 동시에 수많은 시간대에 걸쳐 줄기차게 방송하는 특별 뉴스일 것이다. 아메리카 합중국의 대통령이나 구소련의 서기장 등이 국제적 위기가 있을 때마다 행하는 연설 따위가 이 부류에 속한다. 생각하면 참으로 우습기만 하다. 지구인이 우주로 보내는 방송의 내용이란 것이 아무 생각 없는 수많은 상업 광고, 끊임없이 언급되는 국제 분쟁의 위기, 가족 구성원 간의 지지고 볶는 불화가 고작이라니 어떻게 우습다고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선별하여 우주로 내보내는 내용에 대하여 심각하게 반성해 볼 일이다. 외계인 문명은 지구의 문명인을 어떻게 생각할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이미 송출된 방송이 잘못된 것이거나 우리의 치부를 드러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다시 불러들일 방법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나중에 내보낸 방송이 먼저 나간 방송보다 빨리 전파되게 할 방법도 없고 이미 나간 방송을 중간에 가로채서 수정을 가한 다음 다시 내보내는 방법을 생각해 보지만 그것도 불가능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불가능의 근원은 광속의 유한성이다. 지구에서 텔레비전 방송이 대규모로 시작된 것은 1940년대 후반이다. 이때 처음 송출된 방송은 반지름이 빛의 속도로 커지는 구의 표면을 만들면서 우주 깊숙이 점점 더 멀리 퍼져 나가고 있다. 구의 중심에는 물론 지구가 자리한다. 그 구의 표면 최전방에는 어린이 프로그램 하우디 두디, 당시 부통령이던 리처드 닉슨이 행한 체커스 연설, 조지프 메카시 미국 상원의원의 텔레비전 청문회 등이 있을 것이다. 방송된 지 이제 겨우 수십 년이 지났으니 팽창된 구의 표면은 지구에서 현재 수십 광년의 거리에 있을 것이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외계 문명권이라고 하더라도 이보다 좀 더 먼 곳에 있을 것이니
앞으로 얼마 동안은 그래도 안도의 한숨을 쉬어도 좋을 듯 싶다. 언젠가는 그들에게 도달하고 말 터이지만 말이다. 그들이 우리의 방송 내용을 영영 이해하지 못하기를 바랄 뿐 지구 문명이 창피를 면하기 위해 이 외에 더 무슨 손을 쓸 수 있겠는가. 두 척의 보이저 탐사선이 지금도 별들을 향해 날아가고 있다. 각 탐사선에는 구리에 금박을 입힌 레코드판이 한 장씩 실려 있다. 레코드판뿐 아니라 레코드 바늘과 카트리지도 실려 있으며 알루미늄 겉 표지에는 사용법이 적혀 있다. 혹시 성간 항해 중인 외계 문명인이 있다면 그들에게 우리의 존재를 알린다는 뜻에서 레코드판에 인간의 유전자, 사람의 두뇌, 우리의 도서관 등에 관한 정보를 약간씩 기술해뒀다. 그렇지만 우리의 과학에 대한 정보는 전혀 싣지 않았다. 보이저 탐사선과 외계 문명인이 만날 때쯤이면 보이저 탐사선이 지구로 마지막 지시를 받은 지 꽤 오래된 후일 것이다. 그런 보이저 탐사선을 광막한 성간에서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의 문명권이라면 그들의 과학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을 것이 너무나 뻔하기 때문이다. 과학적 발견 대신에 우리 자신의 고유한 특성이라고 생각되는 사실만을 그들에게 알리고자 했다. 그래서 다시 영역이 아니라 대뇌 피질과 변형계가 더 큰 관심을 가질 만한 사실을 집중적으로 기술했다. 보이저를 만나게 될 외계인들이 지구인의 언어는 모르겠지만 이 레코드판에 60종류의 언어로 된 사람의 인사말을 수록하고 혹등 고래들이 주고받는 인사말 노래도 채록하여 수록했다. 세계 각지에 사람들이 서로 보살피고 배우며 도구와 예술품을 만들고 각종 도전에 응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이 레코드판에 수록했다. 지구상 여러 문화권에서 즐기는 음악을 1시간 30분 분량으로 편집하여 레코드판에 수록했다. 여기에 실린 음악은 지구인이 느끼는 우주적 고독감, 이 고독에서 벗어나고 싶은 심경, 외계 문명과 접촉하고 싶은 우리의 갈망 등을 표현하고 있다. 생명 출현 이전부터 인류 탄생이 있기까지 지구에서 들을 수 있었지 싶은 자연의 소리와 함께 이제 싹트기 시작한 기술 문명이 내놓는 각종 소리도 수록했다. 흰 긴 수염고래가 바닷속 깊은 곳으로 사랑의 노래를 보내듯이 이 레코드에 우리의 우주적 이웃에 대한 인류의 사랑을 실어 우주 저편 먼 곳으로 보내는 셈이다. 레코드에 실은 우리 메시지의 대부분, 아니 그 전부를 그들은 필경 해독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사랑의 노래를 띄우는 것은 우리의 이러한 시도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고의 맥락에서 한 여인의 생생한 느낌과 생각도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기술하여 보이저에 실어보냈다. 그녀의 뇌와 심장의 박동, 안구 및 근육 활동이 내놓는 정기적 반응을 1시간 동안 계속해서 채록하여 이것을 소리신호로 바꾼 다음 실시간으로 압축해서 시계열 신호로 만들어 레코드판에 수록하였다. 그 여인의 전기 신호가 채록된 때가 1977년 6월이었다. 한 명의 구체적 인물이 바로 그 시간에 보인 느낌과 생각을 물리적 신호의 형태로 그대로 기술하여 먼 우주로 내보낸 것이다. 어떤 외계 문명이 이 레코드판을 손에 쥔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어떤 의미를 해독해낼 수 있을까? 지극히 의심스럽다. 언뜻 보기에 이 시계열 신호가 시간에 따라 전파 세기가 변하는 펄스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을 어떤 펄서가 방출하는 신호로 간주할지도 모른다.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도 펄서라고 볼 수 있으니 그들이 그렇게 간주해도 그들을 탓할 수는 없다. 우리보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높은 수준의 문명권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보낸 레코드에 기록된 생각과 느낌이 누군가에 의해 해독될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그들은 자신의 정체를 알리려는 우리의 노력을 정녕 높이 평가하고 고마워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유전자에 담긴 정보는 아주 오래된 것이다. 그 대부분이 수백만 년 이상 오래된 것이며 어떤 정보는 수십억 년 전으로까지 멀리 거슬러 올라간다. 이와 대조적으로 우리의 책에 실린 정보는 수천 년의 세월을 견뎌낸 것들이다. 그렇지만 뇌에 실린 정보는 겨우 수십 년밖에 안 된 극히 최근의 정보이다. 긴 세월을 걸쳐 내려온 정보를 인간 특유의 것이라고 부를 수 없다. 풍화작용 때문에 사람이 만든 각종 기념비나 인공물은 특별한 수단을 써서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는 한 먼 미래까지 전해질 수 없다. 그렇지만 보이저에 실려서 태양계 밖으로 나간 정보는 풍화작용에 따른 침식의 피해를 거의 받지 않는다. 별들 사이 공간에서도 침식 작용이 있기는 하다. 높은 에너지의 우주선 입자나 성간 티끌이 레코드판과 충돌하여 구리에 새긴 흠을 침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주선과 티끌로 인한 침식 작용은 그것들의 밀도가 워낙 희박하기 때문에 매우 느리게 진행될 것이다. 그러므로 보이저 레코드판에 실린 정보의 수명은 좋기 10억 년은 되리라 믿는다. 정보가 유전자, 뇌, 책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기록된 정보가 보존될 수 있는 수명 또한 기록 매체에 따라 크게 다르다. 그렇지만 보이저 레코드판의 수명은 이것들과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길다. 성간 탐사선 보이저의 금속 레코드판에 새겨진 인류라는 종에 관한 정보는 영겁의 세월 동안 길이 기억될 것이다. 보이저 우주선은 우주 공간을 참기 어려울 정도로 느리게 이동한다. 태양에 가장 가까운 별까지 가는 데에도 수만 년이 걸릴 것이다. 그래도 여태껏 인류가 우주에 진수시킨 물체들 중에서 보이저가 가장 빠른 속도로 움직인다. 보이저가 수년 걸려 움직인 거리를 텔레비전 방송 신호는 수시간에 주파한다. 방금 종영된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토성 근처에 있는 보이저까지 달려가는데 수시간이면 충분하다. 그 후에는 물론 보이저를 앞질러 먼 별들로 향하여 더 빨리 달려간다. 그리고 4년이 채 못된 되는 짧은 기간 안에 태양에서 가장 가까이 있다는 켄타우루스 자리 알파별에 도달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이나 수백 년 후면 우주 먼 곳에 있는 문명권에서도 우리의 텔레비전 방송을 시청하게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이 우리 방송을 보고 우리를 좋게 평해 주기 바란다. 결국 우리는 지구라는 특정 지역에서 일어난 물질 진화의 산물이다. 150억 년의 긴 세월을 거쳐 결국 물질은 의식을 갖추게 됐다. 그러나 의식의 산물인 지능은 인간에게 무서운 능력을 부여했다. 인간이 자기 파멸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갖춘 현명한 존재라고 아직은 확신할 수 없지만 많은 이들이 이러한 파국을 피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중이다. 우주적 시간 척도에서 볼 때 지극히 짧은 시간이겠지만 우리는 어서 지구를 모든 생명을 존중할 줄 아는 하나의 공동체로 바꿔야 한다. 그리하여 지구상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한편 외계 문명과의 교신을 이룩함으로써 지구 문명도 은하 문명권의 어엿한 구성원이 돼야 할 것이다.